여러분들 사회탐구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 과목이다. 큰머리 사회입니다.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할 텐데 그래서 지금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서부터 이제 개념 순서대로 하나씩 하는데 뭐 계속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틀리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 이제 그거 중심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틀리는 것들, 조심해야 되는 것들만 따로 설명할게. 뭐 자료 수집 방법별로 뭐 질문지법, 면접법의 장단점 이런 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미 다 그런 것들은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고 모든 인강을 들으면 다 인강 강사들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틀리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만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 잘 듣고 딴짓하지 말고. 이건 내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내 앞에 있는 이제 인형들한테 하는 소리. 첫 번째 이제 자료 수집 방법에서 언어적 상호작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거의 한 4, 5년 전부터 자료 수집 방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선지인데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뭐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자료 수집 방법은 다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 이때 중요한 게 언어가 뭐냐? 여러분들 특히 언어라 그러면 자꾸 말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봐봐. 언어라고 하는 건 말도 되지만 뭐도 된다고? 글도 돼, 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말씀 언에 글 어짜니까 말도 되고 글도 돼. 그럼 자료 수집을 하는데 말도 안 하고 글도 없이 자료 수집할 수가 있나? 당연히 말과 글이 필요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야.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자료 수집 방법이 뭐가 있냐? 필수인 자료 수집 방법. 예를 들어서 참여 관찰은 뭐 말을 하겠지. 근데 말을 안 하고 눈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는 아니고 문헌 연구도 그 문헌이 예를 들어서 그림책이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벽화나 이런 그림 자료일 수도 있어.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뭐 실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로 판단하지 말고 필수냐 필수가 아니냐로 판단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필수인 거는 뭐 여러분들 바로 질문지하고 면접이야. 질문지, 면접. 그래서 꼭 그런 식으로 기억하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건 질문지, 면접. 그리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또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자료 수집 방법이 다 된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선지에서도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안 물어봐 절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수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자료 수집은 질문지와 면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뭐냐면 실험법에 대한 거야.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실험법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꼭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잘 기억해. 일단 결론부터 내릴게. 통제 집단은 없을 수도 있어.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대신 실험 집단은 꼭 있어야 돼. 실험 집단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험 집단은 필수다. 하지만 통제 집단은 뭐가 아니야, 여러분들? 필수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독립 변수를 개입시키면 실험 집단이고 통제, 즉 처치를 막으면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데 어떤 실험인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독립 변수가 두 개인 경우도 있어. 두 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인강을 듣는 것과 현강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까? 그럼 이때 점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종속 변수지. 그리고 이때 원인에 해당되는 인강과 현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독립 변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집단을 둘로 나눠 A 집단과 B 집단으로 나눠서 A 집단 애들한테는 인강만 듣게 하고 B 집단 애들한테는 현강만 듣게 한다. 그리고 인강만 현강만 들은 집단이 이후에 시험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어.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A와 B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실험 집단이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여기에는 지금 뭐가 없는 거야? 통제 집단이 없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꼭 기억해놔. 실험 집단은 반드시 꼭 있어야 되지만 통제 집단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건데 세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자료 수집할 때 집단을 둘로 나누면 다 그게 실험법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실험법은 실험을 할 때만 실험법이 되는 거지 집단을 둘로 나눈다고 다 실험법이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강과 형광을 들은 학생들의 점수 향상을 알고 싶어. 그래서 한쪽은 인강만 듣게 하고 한쪽은 형광만 듣게 한 뒤 3개월 이후에 점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판단한다. 이렇게 되면 실험을 한 거니까 실험과 통제 집단 또는 실험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잘 들어. 인강과 형광 중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학생들한테 점수 향상을 물어본 거야. 질문으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인강만 들은 학생들과 형광만 들은 학생을 구분해서 3월달 그리고 9월달 이후에 점수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물어봤으니까 이건 뭐야? 질문지법이라고. 그럼 이런 경우에 인강과 형광 듣는 집단을 나눈 다음에 한쪽은 실험, 한쪽은 통제 또는 아니면 둘 다 실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잘 기억해.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실험과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구분은 어디에서만? 실험법에서만 존재한다. 즉 집단을 둘로 나눴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질문을 통한 자료 수집이었다라면 그때는 질문지법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실험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지. 꼭 기억해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정형화 정도야. 정형화 정도는 어떤 인위적인 통제된 상태에서 자료 수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통제된 정도를 우리가 정형화 정도라고 하고 또 시험 문제에 따라 이걸 구조화 정도라고도 해. 뭐라 그런다고 여러분들? 구조화 정도.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어. 정형화 정도, 구조화 정도, 인위적인 통제 정도라고. 알았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 좀 지울게. 그러면 정형화하고 구조화하고 통제 정도가 가장 강한 건 뭐냐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봐봐. 양적 연구 자료 수집일수록 정형화와 인위적인 통제 구조화 정도가 높아. 그리고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일수록 그런 구조화 정도가 낮은 대신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정형화라고 하고 세로축을 가로축을 연구자의 주관의 개입 정도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주관의 개입 정도라고 하면 정형화 인위적인 통제가 제일 높은 건 실험법이야. 됐어? 그 다음에 질문지법. 그리고 문헌연구. 그리고 면접. 맨 마지막이 참여관찰. 됐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왜 면접이 인위적인 통제 정도가 높습니까? 라고 할 때 면접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내 앞에다가 지금 앉혀놓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인위적인 거잖아.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지. 반면에 참여 관찰은 어떤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자료 수집하는 사람이 그 자연적인 상황에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통제 정도는 가장 낮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해놔. 정형화 정도, 주관의 개입 정도에서 이렇게 실험법서부터 참여관찰법까지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많이 자료 수집 관련돼서 나오는 내용들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거니까 잘 듣고 기억했다가 시험에서 꼭 틀리지 말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할게. 여러분들 수고했다 그러면